한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이 왜 끊임없이 싸우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분열하게 만든 걸까요? 수십 년을 이어온 전쟁,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이 싸움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통과 증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의 뿌리를 파헤치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우. 18세기 중반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눈부신 부와 자원이 가득한 인도를 주목했죠. 그러나 인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왕국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왕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영국은 이 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영국은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각 왕국을 서로 이간질하고 무역 특권과 금전적 지원을 미끼로 왕들을 매수하며 세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어떤 왕국은 영국의 동맹이 되었고, 어떤 왕국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철저히 진압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통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며 인도 대륙의 정치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1757년 벵골 지방의 작은 마을 플라시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영국 동인도 회사와 무굴 제국, 그리고 프랑스가 얽힌 복잡한 세력 다툼이었죠.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 온 바부르가 세운 제국으로 몽골 제국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바부르의 후손들은 인도 대부분을 지배하며 강력한 이슬람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굴 제국의 힘은 약해지고 영국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프랑스는 무굴 제국의 편에 서서 영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무굴 제국의 군대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영국에 맞섰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는 뛰어난 전략과 현지 세력의 배신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한 결정적 발판이었습니다. 영국은 벵골을 시작으로 인도의 왕국들을 하나씩 굴복시키며 지배를 확대해 갔습니다. 제국주의의 어두운 그늘은 점점 인도 전역에 드리워졌고, 그 속에서 민중들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뉴델리에서는 웅장한 레드포트가 영국 통치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무굴 제국의 황궁이었던 레드포트는 이제 영국 총독의 거주지로 사용되며 그들의 지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자이푸르의 암베르 궁전은 영국의 동맹 마하라자들의 권력을 상징했지만, 마하라자들은 각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나 군주로 영국과 동맹을 맺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영국의 통제와 민중의 고통이 감춰져 있었죠. 그러나 영국의 영향력은 인도의 영혼이라 불리는 바라나시에도 미쳤습니다.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이 흐르는 성스러운 도시로 매일 힌두교의 종교 의식인 푸자가 거행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죽기를 소망하며 화장되어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죠.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영적 중심지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화와 구속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영국의 통치는 이 신성한 강가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힌두교 의식은 감시당했고 전통적인 종교 행위는 영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억제당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1857년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세포이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군대에서 복무하던 인도 출신 병사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영국군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며 전쟁에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세포이 병사들에게 돼지와 소의 기름으로 코팅된 탄약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힌두교도와 무슬림 세포이들에게 모욕적이었습니다. 힌두교도는 소를 신성시했고 무슬림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처우에 세포이들은 분노했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항쟁은 작은 왕국 잔시의 여왕 락휴미바이가 이끄는 저항으로 상징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싸운 것이 아니라 인도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반란은 결국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지만 인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하나로는 약한 작은 왕국들이었지만
인도인으로 하나로 뭉치면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인도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이름은 그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영국에 맞섰고 그의 뒤를 이어 자와할랄 네루, 사르다르 파텔, 수바스 찬드라 보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싸웠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자유. 그들의 노력은 인도 사람들에게 단결의 힘을 가르쳤고 영국 제국주의의 쇠퇴를 가져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Wow. 1947년 인도는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곧 더 큰 혼란이 닥쳐옵니다. 독립과 함께 인도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힌두교도는 인도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영국이 남긴 분할 통치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통치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서로를 경쟁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 두 종교 간의 깊은 상처와 증오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각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에게 특권을 제공하고 서로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떠나면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지도자들은 각자의 안전을 걱정했고 결국 서로 다른 국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슬림 지도자 무함마드 알리 진나는 무슬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국가 파키스탄을 주장했습니다. 힌두교는 1억 개 이상의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입니다. 카르마는 행동과 결과의 원리로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좋은 카르마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영적인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가에서 여러 명이 신성한 소의 똥 묻은 엉덩이에 경건하게 키스를 하며 소를 숭배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그들에게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오직 한 분의 신 알라를 믿는 일신교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코란을 성전으로 따릅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며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종교는 서로 다른 신앙과 생활 방식을 가졌고 이는 수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며 신상이나 동물을 신성시합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오직 알라 한 분만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신앙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종교적 관습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통치 시절부터 종교 간의 폭력은 계속되었고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서 충돌하고 예배 장소가 공격당하며 증오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갈등은 독립과 함께 폭발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결국 분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뉴델리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국의 깃발을 내리고 인도의 삼색기를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힌두교도는 인도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기차에서 묻지마 공격을 받고 때로는 마을에서 무차별 폭력에 희생되며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그 주변에서는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폭발하며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웃이 적으로 변했습니다. 타지마할은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그 주위에는 증오가 피어났습니다. 이때 발생한 대규모 이주는 약 1,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폭력과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처참해졌습니다. 이는 영국의 무책임한 철수로 인해 생겨난 비극적 상황이었죠. 민족과 종교를 나누는 급조된 경계는 인간들의 삶을 갈라놓고 복잡한 감정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슈미르 지역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카슈미르는 캐시미어라는 어원을 가진 지역으로 카슈미르 사냥의 털에서 유래한 캐시미어라는 고급 양모가 유명합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인더스강과 젤룸강,
그리고 체나브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경제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특히 농업과 산업에 중요한 수자원을 제공하며 물을 장악하는 것이 각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의 통치자는 힌두교도였으나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주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통치자는 카슈미르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고 중립을 지키려 했으나 파키스탄 민병대의 침입으로 인해 결국 인도의 합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파키스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양국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10월 27일 첫 번째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카슈미르의 산맥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아름다운 호수와 초원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자존심과 신념이 부딪히는 깊은 충돌이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파키스탄은 무슬림 공동체의 보호자이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념을 지키려 했습니다. 인도는 카슈미르는 우리 영토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파키스탄은 무슬림 다수 지역은 파키스탄에 속해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Wow.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를 기준으로 나뉘며 독립한 이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탄생부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었고 중간에 인도가 위치해 두 지역은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같은 국가에 속해 있었지만 문화도, 언어도, 생활 양식도 달랐습니다. 서파키스탄은 정부, 군대, 행정,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동파키스탄이 더 많았습니다. 동파키스탄에는 약 6,5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서파키스탄은 약 5,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소수의 서파키스탄 엘리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동파키스탄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정치적으로도 소외되었습니다. 언어 차이도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벵골어를 사용했지만 정부는 서파키스탄에서 사용하는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동파키스탄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부정당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자국 내에서조차 외국인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삶과 문화는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0년 동파키스탄을 강타한 볼라 사이클론은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구조 활동과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파키스탄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실시된 파키스탄 전체 총선에서 동파키스탄의 지역 정당인 아와미 리그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와미 리그의 지도자 무지부르 라흐만은 동파키스탄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고 이 선거 결과는 동파키스탄이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파키스탄 정부는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동파키스탄에 보내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살과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불탔고 수천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파키스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인도가 개입을 결정했고 인도는 동파키스탄 독립군과 손을 잡고 서파키스탄에 맞섰습니다. 1971년 인도군과 동파키스탄군은 연합하여 서파키스탄군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독립은 단순한 영토의 분리가 아니라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눈물과 피로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독립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고 파키스탄에게는 통합국가가 산산조각 나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Wow. 카슈미르는 여전히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눈부신 설산과 푸른 초원이 펼쳐진 현실의 샹그릴라는 이제 총성과 폭발로 뒤덮인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서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이 지역의 통치자는 힌두교도였고 그는 인도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전쟁은 1949년 유엔의 중재로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일단락되었지만 영구적인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LOC가 설정되었을 뿐 카슈미르는 여전히 양국의 분쟁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영국이 떠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던 식민 통치의 유산에서 비롯됩니다. 레드클리프 라인이라는 급조된 경계선은 힌두교도는 인도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나누자는 원칙 아래 만들어졌지만 수많은 예외와 모순을 남겼습니다. 카슈미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카슈미르는 단지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인더스강과 젤룸강 그리고 체나브강의 발원지로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모두에게 물자원, 농업, 생태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강이 발원지라는 점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수자원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을 체결하며 이 지역의 수자원을 공정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 전체 농업의 80%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원으로 파키스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가 파키스탄 정부의 테러 지원을 이유로 협정을 중단하며 파키스탄은 심각한 물 부족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도는 체나브강의 흐름을 차단하고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 분쟁을 넘어 양국 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1962년 중국은 악사이친 지역을 점령하며 중인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적 실효 지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3년 파키스탄은 카라코람 회랑의 일부를 중국에 할양하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고 현재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카슈미르를 관통하는 CPC를 구축하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도 이 갈등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파키스탄을 전략적 우방으로 삼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동시에 인도의 핵무기 개발에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구소련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방위산업과 외교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인도는 유엔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파키스탄 관련 제재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카슈미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변모했습니다. 1965년에는 두 번째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고 이 역시 카슈미르를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전쟁은 다시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71년에는 동파키스탄 독립전쟁으로 인한 제3차 전쟁이 있었고 1999년에는 카슈미르 지역의 카르길에서 또 다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병사들과 무장 세력이 히말라야 산맥의 인도 측 고지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전투였습니다. 카슈미르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뿐 아니라 중국까지 얽힌 남아시아의 삼국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남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며 이곳을 가로지르는 LOC는 마치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처럼 양측 군대가 상시 대치하는 긴장구역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총성과 폭발음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는 자주 문을 닫습니다. 거리에서는 무장 병사들이 순찰을 돌며 사람들의 일상을 감시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카슈미르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자존심, 신념, 역사, 그리고 국제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전장이었습니다. 현실의 샹그릴라는 지금도 총성과 긴장의 악몽 속에 갇혀 있습니다. Wow. 카슈미르에서의 전면전이 잦아들자 갈등의 양상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대신 무장 조직과 테러가 전면에 나서며 분쟁은 더욱 비정형적이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2008년 11월에 벌어진 뭄바이 테러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인도 경제의 심장인 뭄바이 한복판에서 무장 괴한들이 호텔, 기차역, 유대인 센터 등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의 무장단체 라슈카르-에 타이바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가 이들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테러는 무려 60시간 넘게 이어졌고 17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TV를 통해 생중계로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고 이는 인도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뭄바이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문구가 도시 곳곳에 새겨졌습니다. 카슈미르에서도 테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의 프라마 지역에서는 무장 조직이 인도 경찰 차량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 경찰 4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인도는 즉각 군사 보복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무장 세력 기지를 공습했고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를 격추시키며 응추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하며 외교 관계도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힌두 교도 관광객들이 무장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최소 2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테러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슬람 경전을 암송해보라고 요구했고 무슬림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는 파키스탄 기반의 라슈카르 에 타이바 계열 저항 전선 TRF였습니다. TRF는 처음에는 공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가 이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의 묵인하에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인도는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기지를 겨냥한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에 대응하여 불구의 벽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며 양국은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정체성, 민족의 문제를 불태우는 성격이었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학교 앞에서, 기도하던 사원에서조차도 총성과 폭발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슈미르의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보다 진짜 총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무장 병력과 검문소가 늘어섰고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와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분쟁은 이제 전면전이 아닌 테러와 보복, 증오와 공포가 일상이 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쟁은 국경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Wow. 1974년 인도는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미소 짓는 부처라는 이름의 이 실험은 중국의 핵 보유에 대한 대응이자 인도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주변 국가들은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파키스탄은 곧바로 핵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줄피카르 알리 부토는 풀을 뜯어먹게 되더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갖겠다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핵 보유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이 핵을 갖지 못하면 인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998년 파키스탄은 차가이 언덕에서 첫 핵실험을 실시하며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겨눈 채 대치하는 상태가 되었고 단순한 국경 충돌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카슈미르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국제적 지정학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핵무장 경쟁의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구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 독립 당시에도 인도는 소련과 안보 협정을 맺고 전쟁에 돌입했으며 이후 군사 장비와 외교적 지지 등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핵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의 남진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의 핵 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지만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습니다. 이중적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은 냉전과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며 전략적 선택을 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아시아는 언제든지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핵전쟁의 화약고로 변모했습니다. 카슈미르의 작은 총성 하나가 곧 세계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이들의 대립을 단순한 이웃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양국 간 전면전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그 균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카슈미르는
남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 외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Wow. 왜 형제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옥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그들 손에 달려 있고,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카슈미르의 하늘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총성과 포탄이 눈 덮인 계곡을 가르고 마을은 텅 빈 폐허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현실 속에서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병원은 포화 속에 침묵했습니다. 거리를 걷던 소녀는 방향을 잃었고 그의 어머니는 대피소가 아닌 폐허 앞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또다시 시작됐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진 이 땅에서 평화는 이제 전설처럼 들릴 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다시 한번 칼날을 맞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외교 대신 전투로 대화합니다. 국경 너머 그 형제는 이미 죽었고 철천지 원수만 남은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미움의 끝은 어디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슈미르의 한 폐허 속 소녀는 피난 중에도 인도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파키스탄 병사는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전쟁은 국가가 만들지만 고통은 개인이 감당합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여전히 희망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갈등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 증오는 빠르고 강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평화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을 끝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다시 사이좋은 형제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기를, 이 아름다운 샹그리라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Y월드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찾고 평화를 향한 작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Wow.